한나라 지도자가 연임할 수 없다는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죽을 때까지도 집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취업도 쉽지 않고 살기 팍팍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시를 아예 봉쇄하면서 지금은 2억 명 정도가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딘지 다 알죠? 中国共产党领导人民打江山守江山守的是 중국 당대회, 그러니까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끝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데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선인 겁니다. 중국에서는 국가보다도 당이 더 중요하거든요. 공산당의 힘을 과시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굉장히 잘 짜여진 연출된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의 황제 대관식이라고 불렸는데요. 스스로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죠.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에서 국가주석은 5년씩 2번, 10년만 하고 또 현재 주석이 다다음 주석을 후계자로 정했어요. 그리고 67세까지만 정치를 하고 그만두는 관례랑 일부라도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자는 사회적인 사상이 있었는데요. 시진핑이 이걸 다 깨버린 겁니다. 시진핑의 최측근, 그러니까 시진핑의 군대, 시진핑 사단을 뜻하는 시자진을 대거 등용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집단 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 1인 권력체제가 열린 겁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러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진핑이 어차피 3년임 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시진핑이 올해 한국 나이로는 70살, 중국 나이로는 69살인데요.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을 인민 영수라고 못 박은 것도 다 이런 빌드업이에요. 영수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리더긴 한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영도자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원동. 모든 직책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중국에서는 위대한 영수라고 불렸던 마오쩌둥 이후에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영수라는 칭호를 안 썼어요. 덩샤오핑이 개인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은 자신을 베이징天安門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또 화폐에 얼굴이 박혀있는 그 마오쩌둥과 같은 위치에 두는 작업을 한 겁니다. 게다가 마오쩌둥 사상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아예 당의 헌법에 박아버리기도 했죠. 시진핑을 공산당의 일장으로 놓고 시진핑 사상을 무조건 최고로 확립하고 수호하자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대회 전부터 중국 방송 CCTV 황금 시간대에서 지난 10년간의 업적을 과시하는 다큐멘터리인 추광을 방영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상 KBS 저녁 드라마 할 시간이에요. 또 시진핑 업적을 자랑하는 어플을 만든다거나 시진핑 사상을 학습할 수도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뿌리기도 했어요. 시진핑과 닮은 곰돌이 푸는 아예 검색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시진핑이 꿈꾸는 건 바로 위대한 제국의 부활, 중화제국의 기환이죠. 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게 동승서강, 풀어서 말하면 동양의 중국은 뜨고 서방의 미국은 저물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3년이면 했는데 시진핑의 중국,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祖国完全统一一定要实现 시진핑이 무력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윌리엄 번즈 CIA 국장도 시진핑이 2027년 이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비하면 눈에 보일 만한 성과를 시진핑이 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했다고요. 8, 90년대에는 물론이고 2010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2.2%로 뚝 떨어졌어요. IMF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습니다. 작년에 헝다 사태로 중국의 부동산까지 흔들흔들 했었잖아요. 대학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쭉 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한계에 왔다라고 하는 피크 차이나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제적인 성과를 시진핑의 업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참 애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진핑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대만 통일인 거죠. 중화민족을 하나로 묶겠다는 건데 다시 장기 집권을 할 만한 결정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3기가 끝나는 2027년은 인민해방군의 창건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시진핑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는 강한 군대, 강군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국방비는 2배로 뛰었거든요. 앞으로도 중국의 국방비에 더 힘을 쏟겠죠. 대만 침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만 문제도 있지만 중국 안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뭘까요? 바로 빈부격차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꺼낸 카드가 공동부유입니다. 중국 크기는 한반도의 44배나 되는데요. 중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 격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특히 농촌이 문제입니다. 두 개의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가난한 중국 농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담은 영화인 일루천엔이 인기를 끌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상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겠죠. 이런 현실을 해결하려고 일단 경제부터 성장하고 보자라고 하는 선부론을 폐지하고 모두 다 함께 잘 살고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긴 했는데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간 겁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아킬레스건이 경제라고 지적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나온 공동부유가 결국 민간 기업들의 활동을 막아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인구였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한 것도 바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유엔을 포함한 각종 기관들이 이제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구가 줄기만 했냐? 점점 늙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선진국은 부국이 된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이 된 건데 중국은 아직 부자가 되기도 전에 인구가 줄고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서 칼럼니스트도 이렇게 중국의 크고 작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시진핑의 3기 집권은 비극적인 과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미국도 중국을 엄청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 반도체 동맹인 칩4를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안미 경중을 내세웠다가 지금은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99살의 외교계 전설인 헨리 키신저는 최근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러시아 상황을 본 중국이 곧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건들면 물어 뜯어버리는 늑대처럼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이어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이 합쳐지면서 세계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 불가죠. 오늘 이야기한 것만 해도 중국의 앞날은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의 독재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베이징 시내에 내걸리기도 했고요. 시진핑을 비판하는 낙서도 연달아 발견됐어요. 아직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서 중국을 사랑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요. 또 중국의 지정학적인 요인 그리고 독특한 정치 체계가 지금의 중국을 키웠다. 중국의 힘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있어요. 이견도 있긴 하지만요. 3기 시진핑의 중국, 아니 4, 5기 시진핑의 중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진핑의 중국식 현대화가 성공해서 중국은 부활한 제국이 될까요? 아니면 역사 속 많은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무는 나라가 될까요?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구글이랑 샤넬, 스타벅스까지 여기엔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이 나라나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인도계, 인도 혈통을 갖고 있거나 인도 태생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정재계를 꽉 잡고 있는 인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라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3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인도계 리시 수낙 총리가 당선이 됐죠. 당연히 영국에서 나고 자란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힌두교도라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현지에서는 뭐 제국주의에 복수했다, 인도의 아들이 제국을 정복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계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건 뭐 사실 그렇게까지 놀랄 일만은 아닙니다. 인도 하면은 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인도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뭐 미국 드라마를 봐도 막 공부 잘하는 인도 사람들이 일종의 뭐 스테레오타입으로 등장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수낙 영국 총리 말고도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장관도 인도계 이민자 2세고요.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인도계 혈통입니다. 단순히 인도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효과일까요?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 그러니까 인디언 아메리칸의 수는 460만 명 정도인데요. 사실 숫자 자체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의 중위소득은요, 미국인 전체 중위소득보다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의 시급도 영국 백인들이 받는 시급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뛰어나다는 건 어느 정도 통계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첫 번째, 미친 듯한 교육열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열 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인도에서는 교육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인 겁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거나 인도 공과대에 들어가서 IT 기업에서 뭐 높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실제 산 증인들이 진짜 있는데요. 최근에 인도에서 뽑힌 부족민 출신의 최연소 여성 대통령이 있거든요. 바로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입니다. 인도 동부 오디샤 지역에서 태어나서 등불 밑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도 그렇게까지 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My father spent the equivalent of a year's salary on my plane ticket to the US so I could attend Stanford. It was my first time ever on a plane. 또 인도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도시인 코타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학원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입시를 준비하려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각 지방에 사는 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이 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거죠. 또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건물 외벽에 타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자녀들한테 컨닝 페이퍼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입시 문제가 유출되는 일까지도 인도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인도 안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인도 이민자들의 교육열도 장난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학군이 좋은 지역이다 라고 할 정도고요.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 이민자들 중에서 4분의 3 정도인 75%가 학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의 대학 졸업 비율을 전체로 보면 한 54%인 걸 감안하면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1965년부터 미국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종별 할당제 같은 거를 없애버렸거든요. 이때부터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민 1세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민 2세대, 3세대 인도계가 각 나라에도 자리를 잡고 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바로 주가드 정신입니다. 주가드라는 게 뭐냐? 원래 인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는데요. 근데 보면 좀 조악하긴 해요. 성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인도가 뭐 사실 기후라든가 사회적인 인프라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모두 극복을 해내고 일종의 극기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정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정주영 회장의 정신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뭐 존버 정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인도가 영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영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과 해외에서 인도인들끼리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도 인도계 파워를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킹이라는 게 비슷한 계층들끼리만 좀 끼리끼리 뭉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외감을 주기도 하지만요.
인도계 혈통을 가진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인도라는 나라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를 좀 단순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생각보다 경제가 꽤 괜찮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가가 모두 다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대표 주가 지수를 보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의 센섹스 지수는 6개월 동안 11.9%나 올랐더라고요. 게다가 인도의 GDP 성장률은 8.9%고요. 올해도 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많기도 많아서 생산력과 소비력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똑똑한 사람들까지 많다 보니 이른바 맨파워를 바탕으로 인도가 쑥쑥 크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보고서를 발견했는데요. 인도 국영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가 쓴 보고서를 보면요. 2027년에 인도가 독일 경제를 추월하고 또 2029년에는 일본 경제를 추월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9년에는 인도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미국,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인도 국영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전망이라는 걸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과연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입니다. 좋든 싫든 지금 아시아의 패권국은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말이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인도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과거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 그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고 이른바 균형 외교, 비동맹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도가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안보 동맹체인 쿼드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의 행보는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 그리고 인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인도 맨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인도의 앞날도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고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GDP 순위는 굉장히 높지만 1인당 GDP로 따지면 순위가 훅 내려가긴 해요. 또 농촌이나 지방은 인프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인도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 아예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목숨을 잃는 걸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모두 인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겠죠. 이런 인도가 진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요? 2029년 인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달에 중국에서 공산당 당대회 열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당대회 도중에 끌려갔던 후진타오 전 주석 얼굴에 트위터 전 CEO 얼굴이 올라가 있고 시진핑 얼굴엔 일론 머스크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 얘기했었잖아요. TMI이긴 한데 원래 대본에는 인도계 인사 중 한 명으로 아그라왈 트위터 CEO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CEO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날아가면서 저희 PD님이 급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CEO뿐만이 아니라 주요 자리에 있던 트위터 임원들도 잘라냈고 정규직 직원 절반 정도를 해고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 80%도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라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쓰는 TLDR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Too Long Didn't Read의 줄임말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너무 길어서 안 읽음 뭐 이런 건데요. 우리로 따지면 요약 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들이 아무리 인사이트가 있고 분석이 뛰어난 좋은 글을 써도 길면은 사람들이 그냥 TLDR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미국 언론에서 그냥 먼저 TLDR이라고 쓰고 요약한 내용을 짧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안 읽기도 하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도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방송 뉴스를 신뢰하는 사람은 1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짧은 글로 쉽고 빠르게 소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생각해보면 뭐 예전에는 기업 CEO나 정치인들이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요즘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한 겁니다.
머스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트위터가 시민 저널리즘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거나 사업적인 목적도 깔려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갑부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언론을 인수하는 게 낯선 일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로 넘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난리통 중심엔 머스크가 야심차게 출시한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위터 유료 서비스는 작년에 처음 나오긴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서비스 가격을 기존 3.99달러에서 7.99달러로 올리고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 10,000원 정도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내면 이름 옆에 파란색 인증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 트위터는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공식 기관 계정에만 파란 딱지를 붙여줬거든요. 일종의 인증마크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난리가 난 건 이제 사칭이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돈만 내면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파란 딱지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예수다, 아니면 트럼프다 라고 주장하는 계정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웃지 못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일라이릴리 계정을 사칭한 한 계정이 인슐린을 이제 무료로 풀겠다라고 써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인슐린 가격은 메디케어 문제랑 얽혀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본 계정이 이 난리를 수습하기 전까지 사칭 계정의 트윗이 바이럴이 됐는데요. 결국 이 일라이릴리는 이미지 타격을 입어서 주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트위터 블루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게 별게 아니라는 듯이 사칭 계정을 구별해내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곧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료 서비스는 사칭이 쉽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파란 딱지가 붙은 사람들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돈으로 계층화하려고 한다는 트위터 전 직원의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실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인 온라인에서조차 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의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이 정도 비판에 순순히 물러날 사람은 아니긴 하잖아요. 또 절대 지지 않고 일일이 대응을 했습니다. 8달러짜리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는 잘만 사 먹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라는 밈을 올리거나 피드백은 고마운데 8달러는 일단 내라 라고 하면서 일일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It's only $8 a month. Although for some people that were complaining about that, and these are people who pay more than that for their latte. I'm going to be one of your Twitter Blue customers. Thank you. 지금은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물러나긴 했는데 절대 포기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트위터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머스크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외신 칼럼도 있더라고요. 이 칼럼을 요약해보자면 둘 다 부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퍼뜨린다는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머스크를 좀 기업한 트럼프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두 사람의 공통점을 덧붙여 보자면요. 트럼프도 머스크처럼 소셜미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예요. 한때 트위터 고인물이라고까지 불렸던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라는 트윗을 여러 번 올리면서 결국 트럼프의 계정은 영구 정지가 됐었죠. 이렇게 SNS에서 쫓겨난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소셜미디어를 그냥 자기가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근데 트위터를 떠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갖고 2020년과 같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 트루스 소셜이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미래 모습일까요?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거든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머스크는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삭제한 걸 두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인수를 하고 난 뒤에는 트럼프 계정 정지를 이끌었던 비자야 가데 최고 법률 책임자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이런 머스크는 트럼프 계정을 복구할지 말지를 두고 투표에 붙였고 결국 진짜로 트럼프 계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트럼프는 다시는 트위터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머스크의 이런 기조, 운영 정책 때문에 트위터의 가짜뉴스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위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표기가 와이파이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거나 부정투표가 이뤄졌다라는 음모론들이 Stop the Steal이라는 해시태그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통령 자리를 도둑맞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구호이자 해시태그인데요.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이런 음모론이 바이럴되는 걸 좀 막아달라라고 트위터에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그 삭제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머스크를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성이나 비백인 같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직후에 일주일 동안 흑인이나 LGBT를 향한 혐오 표현이 늘어났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트위터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주일 동안에만 연평균 언급량의 3배 정도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머스크의 가치관 때문일까요? 트위터의 정책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화이자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트위터에서 광고를 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머스크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대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도 표현의 자유니까 그냥 둬야 할까요?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머스크는 자신이 해고한 일부 직원들에게 실수였다면서 돌아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트위터 코리아의 일부 직원들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는 머스크가 재택근무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내년에 트위터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해왔던 점심도 이제 돈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트위터 내부 상황은 카오스입니다. 이런 와중에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요. 트위터를 사랑했던 헤비 유저들은 트위터를 점점 떠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현 기자가 지난주에 빅테크 실적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여러 이유로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유독 트위터를 갖게 된 머스크의 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머스크, 정치인이 아닌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Governor DeSantis, we're losing 100 people a day due to gun violence. Governor, we need you to take action on gun violence. Nobody wants to hear from you. We need to take action. Floridians are dying.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총기 규제를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끌려갔던 이 사람. 몇 달 후 미국의 최연소 하원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He is the first representative of Gen Z. Will be the first member of Gen Z. I literally have liquor older than him. Central Florida, my name is Maxwell Alejandro Frost, and I'm going to be the first Generation Z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총기 규제를 해달라고 소리를 치던 청년이 어떻게 워싱턴에 입성하게 됐을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라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5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의원들 나이를 쭉 살펴보면 4분의 1 정도가 70살을 넘겼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25살인 프로스트는 굉장히 젊은 편이죠. 근데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범상치 않습니다. 알레한드로라는 미들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스트는 쿠박의 혈통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 손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낸 거죠. 입양을 간 프로스트는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미국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냅니다. 그러다가 15살에 총기 규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12년에 있었던 샌드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건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때 어린이 2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숨지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자란 프로스트는 이번 선거에서 총기 규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자신과 또래들을 총기 사고의 세대, 총기 난사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You know, I call our generation the school shooting generation, which I know is very morbid, but it's very true.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았나요? 네, 프로스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내내 뭐 학교나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미국 어린이랑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고더라고요. 교통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라 총 때문에 목숨을 잃는 10대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뭐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총기 사고들이 몇 건 있으실 텐데요. 뭐 지난 11월만 해도 콜로라도 클럽에서도 총기 난사가 있었고 버지니아의 한 동네 월마트에서도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뭐 총기 사고가 국제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먼 나라 얘기긴 한데요. 근데 프로스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무 많은 총기 난사 사고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기 직전까지도 쭉 총기 규제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총기 규제에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데 규제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할까요? 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총기 소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가 뜨문뜨문 있는 동네에서는 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총기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산업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유들로 프로스트가 강력하게 내세웠던 총기 규제 공약도 사실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프로스트 지역구가 속해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이자 설전을 벌였던 디센티스는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오히려 총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는 걸 폐지했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살펴보면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뭐 백인, 크리스찬 뭐 이런 말 그대로 전형적인 미국 정통 보수인데요. 그래서 프로스트랑은 디센티스가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어서 광기 없는 트럼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프로스트가 당선된 올랜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플로리다 지역들은 대부분 공화당이 뽑혔거든요. 뭐 이런 이유들로 앞으로 프로스트와 디센티스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프로스트는 너무 힘이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경험이나 인맥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도 프로스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스트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But I have no doubt he's off to an incredible start.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미국 정치 자체가 프로스트랑 디센티스 두 사람처럼 굉장히 진영, 나이에 따라서 극심하게 양극화돼 있다는 겁니다. 듣동라 월드 미국 중간선거 편에서도 저희가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뭐 경제 정책, 복지 정책처럼 뭐 커다란 담론들 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이 총을 갖는 걸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또 뭐 임신 중단권이나 기후위기 같은 문제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문화 전쟁, 컬처 워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념에 따라서 나뉠 문제가 아닌데 사회 문화적인 가치들이 정치적인 이념과 합쳐지면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로스트 또래의 젊은 유권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총기 규제 같은 이슈들에 함께 공감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들한테는 총기 규제를 포함해서 뭐 기후위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직접 보고 느껴온 이슈들이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거죠? 네, 실제로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뭐 제너레이션 Z, 뭐 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공화당 물결을 뜻하는 레드 웨이브를 막았다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언론들에서는 공화당이 원래 압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과를 까보니까 결국 5대5 비슷했었잖아요. 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됐던 여론조사들에서 이 세대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과소평가돼서 결국 선거 결과 예측이
많이 빗나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젊은 층이 투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터프투데이 서클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난 30년간 있었던 미국의 중간 선거들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역대 2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이들은 63%가 민주당을 지지했고요. 35%만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 세대들은 총기 난사,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 어른들이 만든 기후변화 등을 겪으면서 자라왔긴 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들 나름대로 유머나 풍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이 와중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투표 가능 연령을 지금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른다, 잘못 판단한 거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의견들에 프로스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We've actually heard some Republicans suggest that they need to raise the voting age. Do you have a reaction to that? Well, this is what Republicans do. When they lose elections, instead of changing their policies, they want to change the voters, right? I mean, this is what we see it done with voters.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젊은 층들의 정치, 그리고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다가 자국을 응원하지 않았다고 총에 맞아 죽고 유명한 래퍼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생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만 3달 만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라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다 잘 챙겨보셨나요? 아직 결승까지는 몇 경기가 남아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란 선수들이 경기 전에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지금 이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이미 이란 정부에서 이 선수들에게 또 한 번만이라도 반정부적인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란 현지에 있는 가족들을 감금시키거나 고문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익명 소식통의 보도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 벌어진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네, 그거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한테 붙잡혔다가 목숨을 잃은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 이번 시위의 시작입니다. 아미니는 22살의 대학생이었는데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이 된 뒤에 며칠 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게 심장마비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몇몇 목격자들은 아미니가 경찰한테 구타당하는 모습을 봤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두개골 파열 때문에 숨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인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요. 시위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시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경기 관중석에서도 이란 관객들이 마흐사 아미니 이름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위대들에게 이란 정부는 총을 겨누고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감금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대 소녀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서 정신을 개조해야 한다라는 게 이란 정부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던 이란 정부가 지금 살짝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히잡을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을 다시금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15일쯤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히잡법을 바꾼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을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진압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위가 너무나도 큰 반정부 시위로 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 자유 생명이라는 구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도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자는 이란의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네, 지금 이란의 지도자는 하메네이인데요.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호메네이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워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1989년에 숨지면서 하메네이가 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1989년부터니까 이게 무려 3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란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란을 이란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란 회교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신정일치 국가라는 겁니다. 의회랑 대통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신의 대리자이자 신의 계시를 받은 최고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요. 뭐 신정일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메네이의 독재는 예전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국제부에 처음 갔었던 2018년이나 2019년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란에서는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올해 물가 상승률은 50%나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층들은 점점 더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의 친조카까지 나서서 자신의 삼촌을 비판했는데요. 종교적인 원칙은 지키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꼽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국이 뭐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 아니면은 뭐 핵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에서조차 한국 드라마를 틀 정도로 이란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또 이란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30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히잡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상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란 시위의 배경과 이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에서 온 이란 모델 호다니코 씨를 모셨는데요. 호다니코 씨에게 직접 이란 사람이 보는 이란 시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란에서 온 호다니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란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호다 씨께서 그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이란 시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유명인으로서 이런 걸 알리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나요? 사실 지금 이란에서 인터넷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정보를 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이란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외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이란의 친정부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로부터 뭐 위협이라든지 네. 뭐 그런 악성 메일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많이 받아요. 협박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계속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이번 시위가 히잡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히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여성의 안전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잡을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란도 43년 전에 다른 정부가 있었어요. 그때는 히잡은 의무적인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꼭 써야 돼요. 종교적인 의견들 약간 법으로 바뀌었어요. 네. 또 알기로는 히잡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덕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단속 당하셨거나 아니면 친구가 단속 당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길거리에서 도덕경찰을 봤는데 여자들을 폭행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항상
경찰을 보면은 도망갔어요. 제 친구가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체포된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수업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신분증을 못 받았어요.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월급 내거나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히잡 말고도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들이 이란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너무 많아요. 이제 여성으로 이란에서 살았을 때랑 한국에서 살았을 때 완전 달라요. 제 알기로는 가수 될 수 없어요. 가수가 될 수 없나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없어요. 춤을 남이 보는 데서 출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또 외국 여자들도 히잡을 써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제 여자 남자친구 사이면은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손을 잡거나 스킨십 같은 거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불법이라서 도둑 경찰에 잡히면은 정말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강한 스킨십이 아니라 손을 잡는 것도 네, 안 되고 이런 행동만 아니고 먹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제한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술은 아예 금지예요. 먹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다 금지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란에서 사는 거 좀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조금 살기 답답하고 맞아요. 자유롭지 않다고 여길 것 같아요. 사실 또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란은 이제 땅이 커서 보통 사람들이 다 집을 살 수 있었고 완전 높은 레벨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다고 해요. 이란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1년 전에 빵이 500원짜리였으면 지금 거의 10,000원 넘게 해요. 그 정도로요? 네. 그러면 혹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할 때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을 구한다고 하셔도 월급이 엄청 낮아요. 그 월급 받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한 90% 정도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저희 듣동라 분들이랑 이란 시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 응원이 시위하는 이란 분들한테 엄청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이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